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요즘에 이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일도 없이 요소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요소수 재고가 있는 주유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가도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요소수 품귀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남은 요소수 원료 재고는 약 3주분인데요. 정부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요소수 사태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할지 시험을 거치고, 두 번째로 수입 다변화를 위해 당장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활용해 수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도 수출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라면 값이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라면 값이 작년 이맘때보다 11%나 상승을 했는데 다른 먹거리 물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수는 20%, 소금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먹거리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요즘은 장 볼 때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도 3년 만에 최대인 3.2%를 기록해서 연말을 앞두고 가게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이 밥상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은 밀이나 콩과 같은 곡물인데요.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2.4% 올랐고, 파묘, 유채씨유 등 유지류 가격도 73.5%나 급등했습니다. 산불과 폭염, 가뭄과 폭우 등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식량 가격은 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식탁 물가에 더욱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9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4만 5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151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93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이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바람 또한 무척 거세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상 변화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9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와 함께 강풍 또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요란한 날씨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아주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나뭇잎 막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환절기 건강 뭐가 제일 고민이 되십니까? 저는 항상 스튜디오에 휴지 챙겨오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비염이 좀 심해져서 뭐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이 정말 사람 괴롭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행 씨뿐이 아니고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환절기 비염을 챙길 아주 좋은 식재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절기. 특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중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단연 호흡기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환절기 비염 관리로 바쁘다는 김연조 주부. 음식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고요? 가족의 건강이 장바구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을 보신 기준이 좀 있으세요? 저희 집에 비염 환자가 많아서요. 비염의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쌈채소나 요거트 같은 건강식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해요. 지금 비염 환자가 많아요? 네. 누가 비염을 갖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첫째 아들이요. 아, 그래요? 네. 계속해서 장을 보는 김연조 주부. 뭐니 해도 호흡기 건강엔 폐가 제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배를 내려놓습니다. 배는 왜 만졌다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좋은데 저희 집이 비염을 이겨낸 비법은 거든요. 비법이 따로 있다? 막힌 거 뻥 뚫어주는 비염 건강법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비염 관리 흔적들. 대체 얼마나 아팠던 걸까요? 저희 남편이 비염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그 체질을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비염이 좀 환절기가 되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오고 또 기관지염도 오고 그게 이제 중이염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꼭 약을 먹어야만 했었거든요. 코를 자꾸 만지니까 이제 코피도 나고 딱지가 생기고 또 코피가 나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과거 아들의 비염 합병증이 심해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꾸준한 관리 덕에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계신 거 그게 뭐예요? 이거 솔방울인데요. 네. 이게 천연 가습기예요. 콩밥으로 천연가습기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수분을 내뿜는 효과를 발생하고요. 네. 이제 물을 머금고 있을 때는 오므렸다가 또 건조하면 펼쳐지는 그런 효과를 반복을 해요.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 이쪽에도 있어요. 무시 또 있다고요? 또 아이 방에 이쪽에도 놨고요. 여기도 있나요? 그다음 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자는 안방에 네. 기계식 가습기 외에도 천연 가습기를 통해 습도도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확실히 근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사용하신 게? 환절기에는 건조하니까 확실히 이거를 안 해놓을 때랑 해놓을 때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조함을 개선하기 위해 김연조 주부가 수시로 뿌리는 액체. 특별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요? 뿌린 게 뭐예요? 이게 아로마 스프레이예요. 네. 네, 물이랑 아로마 오일을 좀 섞어서 네, 방에다가 뿌려주면 습도도 올라가고 또 건강 관리에도 좀 도움이 돼요. 정제수하고 알코올하고 또 아로마 오일을 적정량 희석을 해서 네, 뿌리시면 돼요. 네, 저희 집 비염 비법 솔방울, 아로마 오일, 그다음 세 번째 바로 토마토입니다. 비염을 개선한 김연조 가족의 마지막 비법. 바로 붉은 빛의 슈퍼푸드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는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등 환절기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 껍질 속에 나린게닌 칼콘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레르기나 면역계에 작용하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완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토마토 섭취 후 알레르기 비염과 폐 기능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손 조심해야 돼. 나 어두번째 한번 잘라볼게. 토마토 요리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토마토 간식을 줄 때마다 꼭 곁들이는 재료가 있다고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갈아 먹는 것보다 아보카도를 넣어서 같이 갈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게 썬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넣은 뒤 적당량의 꿀을 넣으면 달콤함은 물론 피로 회복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 완석이야.
엄청 달콤해, 변아야. 계란 맛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채소 중에서도 이제 토마토가 비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토마토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채소예요. 그렇다면 토마토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토마토를 사용하기 전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꼭지를 떼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꼭지 사이사이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꼭지를 꼭 떼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요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요리는 토마토와 시금치를 활용한 토마토 시금치 카레, 그리고 2번째 요리는 토마토와 연근을 활용해서 토마토 연근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토마토를 썰 때 지저분해지기 쉽잖아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많이 과즙이 흘러내리죠. 자세히 보면은 이 골이 보여요. 이 골을 따라서 썰어주시면은 훨씬 덜 지저분하게 토마토를 썰 수 있고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 더욱 깔끔해졌죠? 토마토 요리법도 간단한데요. 마늘과 양파, 버섯을 볶다가 손질된 토마토를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금치가 녹황색 채소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고요. 또 토마토와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요리할 때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과 우유까지 넣어준 뒤 카레가루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풍미가 제대로, 진한 향기가 전해져 오는 토마토 시금치 카레 완성!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 이 껍질이 입에 꺼끌꺼끌 걸린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겉부분에다가 열십자로 내주신 다음에요. 끓는 물에다가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살짝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겨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벗겨주실 수가 있어요.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가열 조리해주면 껍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지용성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게 되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연근에는 글루타치온과 탄닌 등이 풍부하여 체내 만성염증을 완화해주고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요리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을 한 방에 날려줄 토마토 요리들 참 쉽죠잉? 근일교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요즘 영양 만점 토마토로 환절기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죠.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때문에 화난 적 정말 많으실 겁니다. 보통 어떨 때 좀 화가 나세요? 저는 별로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네? 정말. 아까도 나한테 화내놓고. 정말 화 안 내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었다. 딱 끼어들면, 그거 이해해요. 뭐 끼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손 하면 안 들고. 비상등 안 켜줬을 예의가 때. 없네. 그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화 없는 사람인데도.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신호가 이제 바뀌었어.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한 1초, 2초 됐는데 뒤에서 클락션 빠바바바. 있어. 이 정도 늦었다고 이렇게. 못 기다리는 사람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화가 난다, 화가 나! 분노 유발자들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건물 옆에 주차한 SUV 차량 때문에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네, SUV 차주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자, 분노한 트럭 차주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대로 밀어버려요. 차 안 빼준다고 저런 거예요? 와, 일부 사고를 낸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유유히 길을 빠져나가요. 이런 뺑소니인데? 네.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영화는 많이 봤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책임은 져야 한다. 트럭 차주 경찰에 소환됐고요.
성질나서 일부러 추돌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 SUV 차량은 범퍼가 다 망가졌다고. 그럼요. 아니 주차해놓고 빨리 안 빼줄 때는 화가 나긴 해요. 네. 근데 저 차를 밀어버려야지. 이러고 상상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밀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저건 너무 좀 위험하고 위험하죠. 과격한 행동 아니에요? 아니 저게 법적으로도요. 저렇게 일부러 추돌을 하면 특수 손괴죄라는 게 적용이 돼서 저게 보험 처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치워주겠다고 운전자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건 기다리고 이러면 치워줬을 텐데 왜 저랬나 싶은데 야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자 다음 영상은 또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막 화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 차를 내가 응징하겠어라고 직접 따라가다가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지금 요 영상이 그런 영상이거든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차를 주목을 해주세요. 그냥 가면 잘 가면 될 텐데 잠깐 이렇게 깜빡 껴고 급하게 끼어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서 경적을 울립니다. 이 운전자가.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화가 났어요. 자, 간다. 나 지금 가고 있어. 저 차를 내가 쫓아갈 거야. 근데 내 차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차가 옆으로 가면서 화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아니 화가 난다고 저렇게 엑셀 밟으면 되나요? 저 분노의 질주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차가 위험하게 끼어든 거 잘못했어요. 근데 저렇게 이건 약간 보복 운전의 느낌도 나는데 뭔가 그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직접 응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분노의 질주가 아니거든요. 자,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건 운전자의 온전한 과실입니다. 운전자의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결국 화를 낸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저럴 때 위험하다. 그냥 보내주고 딱지 맞아요. 하나 배달해주면 돼. 맞아요. 3만 원에 벌점 10점 이거 알고 있거든요. 딱지 도착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법규 위반으로 저걸 해야지 본인이 응징하겠다고 저렇게 하면 그러지 마.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저건 안 되는 거고. 다음 영상은요? 네, 이번에는 접촉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갑자기 헐크로 변신을 합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죠.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도로 들이받았어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못한 건 맞아요.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갑자기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하죠? 발로 봐요. 아니 왜 사이드 미러에 하이킥을 합니까? 사이드 미러가 무슨 죄라고? 저 양반도 또 영화 많이 봤네. 영화 많이 봤네. 뭐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벽돌을 던졌어요. 이번에 뒷유리에 던졌고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헬멧으로 앞유리를 죄다 부숴버려요. 운전기사 너무 무서웠겠다. 저 난동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한 10분 그래요? 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 너무 무섭겠는데. 제가 저 영상을 봐도 정말 무섭고 아니, 가만히 그러니까. 있으면 얼마나 공포예요. 네. 실제로 차량 운전자가 너무 놀라서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겪었고요. 사고 이후에 물리치료 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로 순간 화가 치밀어서 막 격정적인 감정이 일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접촉 사고의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가해자가 됐고요. 그렇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랄까 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좀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그 분노를 폭발시킨 건데 맨 처음 발생했던 접촉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면서 금방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그 수리비와 치료비 받으면 될 일을 크게 만든 거죠. 너무 크게 만들었어. 네. 아니 저건 자동차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맞아. 그 이후에 저런 분노 폭발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서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이제 다음 영상인데 다음 영상은 반전이 있다고요. 그래요? 요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운전자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다가 그만 앞차와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앞차의 운전자 뭔가를 꺼냈는데요. 이게 조금 의외였어요. 뭐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본인가? 자,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났죠? 앞차에 가서 급히 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갑자기 팔을 들더니 괜찮다면서 꼭 안아줘요. 아주머니시네. 네, 아주머니였는데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부터 먼저 가보라고
사고를 낸 운전자 다독여줍니다. 사고를 냈는데도 꼭 안아주는 거잖아요. 네. 어머 세상에. 야, 이거 엄마 뭐- 같은 마음으로. 아, 이런 반전을 주시네. 뭘 꺼냈나 봤더니 그러니까. 포옹을 딱 꺼냈어. 그러니까요. 가슴 속에서 하트 꺼냈어요, 정말. 하트. 앞차 운전자의 배려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네. 있었고요. 이후에 앞차 운전자에게 요 해당 차주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다친 곳은 없었는지 묻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멋지다. 합니다. 네. 앞차 차주분이 뭐 영상에 보셨다시피 중년 여성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맞아. 이런 딸 그런 같은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랬던 것 같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좀 네.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도 마지막 영상이 훈훈해서. 다행이에요. 네, 네. 그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훈훈하게 오늘 시작하려고 마지막 내용 했습니다. 좋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아, 화가 난다 진짜. 네? 이거 달라고 친부 폭행한 아들입니다. 이거 달라고. 그러면 또 돈 달라고 그랬겠죠. 그렇죠. 많은 돈, 칸이 많네. 많은 돈. 좀 이거 뭐 길죠? 재산이나 돈 이쪽일 것 재산, 같은데. 정답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자, 저희가 꽁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철없는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엄마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구! 하나뿐인 아들은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40이 넘도록 철부지 애처럼 굴지만 천성이 착한 아이라서 그런 거라고 믿고 굳게 믿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엄마! 나 그거, 그거, 딱 하나만 주라. 아, 글쎄, 그거는 안 돼. 아무리 때를 써도 못 줘. 아이, 그거 왜들 그래? 그 뭔데 그래? 정수가 갖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줘. 뭔데? 당신도 참, 애가 지금 뭐 장난감도 아니고 오피스텔 달라쳤나요? 어? 정말. 오피스텔? 오피스텔. 엄마, 아빠, 자,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유산으로 줄 거니까 미리 좀 주면 되잖아. 이게 누구 자식이야, 진짜로. 아,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했더니 세상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 엄마 아빠 노후 자금까지 탐을 내냐, 네가? 이 오피스텔은 유산으로도 안 물려줄 거니까 네 밥벌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어디서 눈을 그렇게 부라려? 오피스텔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무작정 달라고 때를 쓰는 아들을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죠.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여보 일어나봐요. 집에 불 났나봐요. 무슨 소리야? 집에 불이 났다는 게 뭐야 지금? 내가 문 열고 한기부터 시킬 테니까 당신 얼른 119에 빨리 신고. 우리 집에 저 누구야? 집에도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에? 뭐야, 이게 재미없게 돼버렸네. 정순이야? 네가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곱게 오피스텔을 옮겼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왜 깨셨어요? 제가 영원히 그냥 재워드려요?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남편을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남편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와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바꾼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니 진짜 지금 이런 아들이 일이 있어요? 이랬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이게 실화입니까? 네,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40대 대박.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는데요. 그 말도 숨지게 안 한 이유가
결국 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서요. 아니 오피스텔 때문에 아버지가 숨지게 한다는 게 참 아무리 눈이 멀어도 이런 폐륜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심지어 불을 피워서 화재를 일으켜서 숨지게 할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날 이건 새벽에. 계획적인 너무 나쁜 거죠. 네,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의 자택에 몰래 침입을 했어요. 몰래 침입했고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또 스프레이 통을 올리고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서워.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방화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을 지르는데 실패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무서운 폭행이 이어진 건데요. 어머니가 연기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69세 어머니를 일단 아들이 폭행을 해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야. 그리고 잠들어 있었던 73세 고령의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신발을 신은 채로 얼굴과 목을 인간이 아니네. 아버지가 이틀 뒤에 결국 숨지고 말았어요. 너무 참혹하다. 너무하다. 신발 신은 채 폭행했다는 것도 너무 참혹하고. 근데 아들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뭐 주장했다면서요. 보통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네. 하잖아요. 요게 이제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해요. 양극성 요 지금 아들이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2008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요. 네. 그러다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정신과를 가지 않고 약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증상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재판부는 이 남성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인 상태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전 좀 이상한 게 아니 부모가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저항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했다는 게 이게 너무 괘씸해요. 그렇지. 근데 이런 짓을 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아, 그래요? 2017년 12월에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건을 참작을 했고요. 지난달 12일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왠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거든요. 네. 재판의 결과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인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살인죄로 의뢰를 하지 않았고 이제 상해치사죄로 의뢰를 했어요. 상해치사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때리거나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상이 피해자가 만약에 직계 존속, 부모님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람을 존속 상해치사, 현주 건절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고 그쵸. 집에 불까지 질렀고 그런데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 좀 낫네요. 그 아들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행 행위 당시에 이런 심신미약,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본인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또 선처를 탄원했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의 치료 감호 명령이 선고가 된 겁니다. 아무리 내 집 마련 요즘 어렵다고 하고 부모가 가진 그 재산이 탐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비극은 정말 개탄한 일이에요. 그렇죠. 좀 씁쓸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착잡한 심정이 먼저였고요.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네.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때려 죽였는데 8년형이냐? 오피스텔이 뭐라고 사람의 목숨이랑 바꾸냐 이렇게 그래, 화를 내기도 맞아요. 했고요. 또 저런 자식도 선처를 호소하다니 부모 마음이란 뭐 이런 좀 어머니의 심정, 안타까운 심정도 남겼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할머니 잔소리 듣기 싫다고 고등학교 1학년 형제가 할머니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몇 년 전인가요? 그 돈 때문에 또 아버지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2016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요. 효자손으로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4세 A군이었어요. 범행 이후 아버지가 PC방비 2,000원을 주지 않아서요. 야, 아버지는 효자손으로 그것도 PC방비 2,000원을 안 줘서 때렸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14살이면 중학생 좀 어리잖아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아버지가 그 정도면 딱 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0대 아버지였는데 네. 이 아버지에게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척추 협착증과 뇌 병변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또 키 165cm에 몸무게가 45kg. 너무 약하다.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폭행을 하니까 제대로 저항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A군은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좀 아버지를 폭행을 했고요. 그 뒤에 아버지가 숨지고 난 뒤에도 PC방에서 3시간가량 게임을 하고 3시간 아니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었다고요? 정말 생각이 없다. 뭐 정신질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게. 이 A군도 양극성 정동장애 아까 말씀드린 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폭력적인 성향이 갑자기 욱하고 나왔다고 해요. 과거 병원에서 입원해 2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또 A군이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장기간 결석을 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데 A군이 보니까 14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촉법소년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건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한 달이 지나가지고 형사처벌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이제 만 14세가 넘으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만 14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은 가능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뭐 만 15세, 16세, 19세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는 이제 가볍게 처벌을 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학생이 이제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면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처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10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범행 내용이 너무 폐륜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정을 해서 좀 무거운, 소년범치고는 무거운 형을 선고를 했는데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형을 선고를 했어요. 이게 부정기형이라는 건데 어떤 일정한 형량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4년 동안은 형을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 5년을 다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좋은 태도로 이제 수감 생활을 했다든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미리 형의 집행을 종료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 미성년자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소년이고 뭔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판단 능력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강한 처벌보다는 어떤 그 교육을 통한 교화의 가능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면 또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아들인데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지난해 6월에 30대 아들이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무려 놀라지 마세요. 111억 원을 빌리고 111억. 이걸 어디다 썼어요? 유흥에 탕진을 했어요. 유흥에? 네, 유흥에 탕진을 111억을 유흥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지? 참 이 아들 정말 한심한 아들이죠. 111억 원을 탕진했다니.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를 하려다가 아버지가 저항을 해서 미수에 그쳐서 정말 기가 찬 사건이죠. 저도 그 사건 봤는데 이제 둔기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막 고속도로 가다가 아버지께서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풀어줘라 그래서 그 길에 다 내려드렸다고. 아니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좀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고요. 또 지인들을 속여서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됐어요. 요 정도인 것도 판결에 참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존속 살해 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모 마음이 그렇다지만 이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아버지 또 평생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사연을 너무 센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사연도 좀 쎄해요. 그래요? 자, 아내 말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내 말고 이 사람이랑. 불륜 애인? 바람 난 거네. 불륜 애인이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애인인가 아내 말고 처제? 요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는데요.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처제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요. 장모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난 저는요, 1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진 저를 다잡아준 건 아내의 동생이자 하나밖에 없는 저의 처제였습니다. 형부, 술 좀 그만 마셔요. 언니 떠난 지도 5년인데 형부도 이제 새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새 출발은 무슨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거는 너희 언니밖에 없었어. 왜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도 형부 10년 봐왔지만 저도 형부를 10년은 봤잖아요. 떠난 언니만 보지 말고 이제 주위를 좀 둘러봐요. 다른 사람도 좀 봐주면 안 돼요? 아이, 처제 왜 그래?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 우리 처제랑 형부 사이인데. 오해해도 좋아요. 이제는 제 맘 숨기지 않을래요, 형부. 야, 이놈아! 형부, 어머, 날 리얼하다.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와 처제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희 사이를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어디? 내 눈엔 네 형부밖에 없는데 어디 말이냐? 그래, 네, 장모님, 접니다. 네, 저랑 처제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장모님 그러니까 또 장모님 또 돼주세요. 아니, 제정신이야? 아니, 죽은 우리 첫째 딸은 어쩌고 우리 이제 둘째 딸까지 그게 결혼하겠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장모님. 우리는 피로 이어진 혈족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처제 뱃속에 새 생명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처제와 형부가 결혼이라니.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륜도 아니고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합니까? 부부로 떳떳하게 살고 싶은 저희 두 사람을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르죠. 불륜은 아니고. 처제하고 형부가 불륜은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아내가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제가 보인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최근에 됐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10년 동안 연애를 해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행복이 채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남편이 한창 시리에 빠져 있을 때쯤에 바로 이 남편을 잡아준 사람, 바로 여동생의 아내,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처제랑 눈이 맞은 거군요. 옛날 그런 노래 있었는데, 너 말고 니 언니. 완전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 음이 아닌데. 너 말고 니 언니. 근데 겹사돈처럼 한 집안과 두 번 결혼하는 것도 요즘 가능하잖아요. 동성동본도 결혼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내가 사망한 뒤에 처제랑 결혼하는 거 불륜도 아니고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형부와 언니가 10년간 연애를 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처제와 결혼한다 그러면 가끔 갈리는 거 이거는 좀 떳떳하게 나서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처제가 불륜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를 좀 떳떳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예상외로 아내가 사망을 해도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받게 됐어요. 이게 아내가 사망을 한 이후에 처제와의 결혼, 이게 법으로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이 이상형이 비슷한 거예요. 아내랑 비슷하니까. 또 처제 입장에서도 형부가 이상형이 되기 때문에 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를 키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제가 남겨진 자녀를 키워주다 보니까 또 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가까운 친척과 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형부와 처제는 과연 결혼이 되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자, 이 처제 입장에서는 자기 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6촌 이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부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에는 형부와 처제는 결혼이 안 되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이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도 형부와 처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지 이걸 좀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 인척관계의 소멸 관련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이어진 인척관계는 소멸을 하게 되는데 사연처럼 사별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인척관계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인척관계가 소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 같은 경우에 인척관계를 소멸을 시키려면 이론상으로는 이 남자가 다른 제3의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고 이 처제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처제랑 결혼을 하려면 한번 어디 갔다 와야지 된다는 건데. 불가능하게. 아니 근데 아까 저 상황에서 보니까 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그냥 혼인을 해버렸어요. 혼인 신고했으면 아까 이인철 변호사 얘기는 혼인 취소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예외 조건이 하나에 딱 붙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혼인이 금지돼서 혼인 취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만약에 아이를 임신하면은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부와 처제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없고 혼인이 결국에는 유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친혼이라도 아이가 생기면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이가 무슨 면제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민법 820조 규정인데 이게 2005년도에 가족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긴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친혼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고 이 조항의 취지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걸 공무원이 일일이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신고하는 사람이 근친혼입니까 하면은 예 아니오에 아니오 표시를 해서 혼인 신고서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실무상 공무원이 일일이 이게 근친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혼인 신고를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리게 되면 일단은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게 가능은 해져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걸 반길 리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사촌 이내의 혈족이 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게 반사적인 어떤 효과로 이 법률혼이 인정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이 뭐 면제부라든가 근친혼을 인정하는 근거라든가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저 상황에서는 둘이 상하는 관계가 됐으면 저 태아가 그 부모의 구원투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근친혼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생기면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텐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놀라우면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근친혼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한다? 대혼란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친족과 결혼하고 싶으면 임신부터 하라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사망 후에 처제가 형부와 결혼하는 이런 건 2세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유교식 사상이다 이런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망했을 때 말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 건너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축구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손절을 많이 했었어요.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일컬어지던 축구 선수 라이언 긱스가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와 8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장모와도 불륜을 저지른 것까지 알려져서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던 사건. 이게 제수 씨에다가 장모까지 이거 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감히 못 만들 드라마인데요. 다 이상형이었나 봐요. 근데 저 우리나라라고 그랬는데 해외뿐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요? 국내에서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처제와 형부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네. 이건 뭐 남편이 아내를 사별한 것도 아니고 혼인 관계 중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재연부였던 여성이 수입이 일정치 않았는데 이 의사인 형부의 일을 도와주다가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바람을 피게 됐는데요. 이들은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믿었던 사촌 동생이 이러면 뭐 사촌 언니가 낙담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완전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반인륜적인 관계는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또 엄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에도 더 이상 뭔가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친인척 간의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반인륜적이고 지탄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아까 뭐 드라마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소재는 앞에 사용과는 좀 다르죠. 네.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이 돼도 이거 막장 드라마네 하면서 욕을 먹을 일이에요. 네. 그래서 드라마와 현실은 분명히 다르고 현실에서는 더욱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가 애니구나. 네, 삶에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상담소 문을 열겠습니다. 2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배기 손주가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지금 손주는 한참 돌봐주는 사랑이 필요한 나이인데 며느리랑 아들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에게 통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기 때 하던 이유식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게 안전하지 그걸 백화점에 사다가 먹이더라고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끔씩 청소 도우미 아줌마가 온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정리해야 깔끔하잖아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고생해서 번 돈, 그 돈을 도우미한테 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주 5일 가서 손주 육아랑 청소랑 음식까지 도와주겠다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그러고 싶으면 그러시던가요? 이런 거 시큰둥이요? 있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남들은 할머니가 애 봐준다고 하면 두 팔 걸려서 어서 오십시오 한다는데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애를 봐준다 해도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까짓 돈 줘도 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로지 내 손주 새끼 걱정이 돼서 어려운 결심한 건데 아들 내애가 반기지를 않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선 제가 희생해봐야 애들이 고마운 줄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습니까? 아, 진짜 섭섭하셨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요즘 저런 상황 많지 않은데 내가 손주를 키울 테니 너네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육아하고 살림 뭐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도와주는 기쁜 마음에 했는데
그러시든가요. 며느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럴 때의 감정을 우리가 모아서 당서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당서분. 당황스럽고요. 서운하고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런 답이 올 줄은 전혀 몰랐고요. 네. 아니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조각을 내어서 내 손주를 보고 그 이후에는 너하고 내 아들이 수월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심지어 나는 돈 받을 생각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반응이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어머님 그러시려면 그러시든가요. 이거 굉장히 서운한 말투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나에게 기꺼이 호의를 갖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세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렇게 내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화가 나게 밀어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셔서 분노가 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담소에 그 손주 황혼유가 절대 못 본다, 나 안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거랑 반대 사연이에요. 돈도 안 받고 내 손주 그냥 봐주겠다는데 큰절해야죠. 이거 너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아기 이유식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지 않고 백화점에서 사다 먹이더라. 신경 쓰이죠. 또 청소 도우미 아줌마를 쓰는 것보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직접 정리해야 깔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며느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아까 그 사례에서 너무 의외의 며느리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든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바뀌었나요, 많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이건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 면은 불편한 지인과의 동업이에요. 이게 사실 아이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이 며느리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몇 가지 좀 양태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왜 그 이유식을 또 백화점에서 먹이냐. 냉장고는 또 왜 그 열어보시고 거기다가 또 보니까 도우미를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직접 정리하지 왜 그러냐 할 때는 이제 남은 인생 함께 한다면 이게 이 여정이 쉽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마 며느리의 모종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일명 M세대라고 부르는 밀레니얼 세대 혹은 모바일 세대라고 하는 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아주 냉정합니다. 아는 사람, 지인과는 동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 M세대, G세대는 심지어 아는 사람 자식은 과외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머리 구조나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며느리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네요. 그럼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님 가방 싸셨던 거 잠깐만 내려놓고 오늘 솔루션 좀 들어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근데 거예요. 그 며느리의 소통 구조도 좀 잘못된 거 너무 밉게만 하잖아요. 아니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견디다 못하면 어머니께 좀 해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아. 그게 우선이죠. 좋아. 그러니까. 자, 애써 손주 봐주려는데 아들 며느리가 불편해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 그 손주 육아하지 마라. 냉정하게. 하지 마. 이 육아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벌써 어머니도 마음이 상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원치 않고요. 부탁을 며느리가 해와도 우리가 할동말동인데 이런 반응이 오는 이 일을 굳이 왜 합니까?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며느리하고도 사이 안 좋아지고요. 또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리원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들, 거기서 애 낳은 사람들끼리는 혈맹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거기서 정보를 얻지. 이 시어머니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라도 가까운 가족, 그중에서도 시자 붙은 분들에게는 가능한 육아 정보를 얻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실 게 벌써 애가 4살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봐주시든가. 두 번째, 애가 벌써 4년이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이제 유치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하필 패턴이 잡힌 이 시점에 오시나라는 며느리의 이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섭섭한 거예요, 이미.
이 육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아는 하지 마라 했을 경우 뭐 손주나 혹은 자식들과 관계가 더 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시어머니가 에이 그래도 난 달라,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손주를 보러 왔다. 그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갈 수 있죠. 우리가 장기적 육아가 무조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희생을 하고 그걸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공식이에요. 우리의 바램이고 실질적으로 이 생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아라는 건 늘 아슬아슬하고 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긴장도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러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갈등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어머니는 의정부에 계신 분이고 이 며느리는 오류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거리가 1시간 반이고 왕복 3시간입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와주신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양육비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애가 딱 넘어져가지고 요 눈 밑에 상처가 딱 난 겁니다. 그 눈 밑에 상처가 났다는 걸 본 순간 퇴근을 하자마자 이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이렇게 밀쳐버린 겁니다. 밀치면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넘어지고 이러면서 상담실에 온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허무함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런 몸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방자한 이런 며느리의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쌓여있던 여러 장기적 갈등,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니죠. 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희생했나 이런 막 억울한 심정까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금융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손주 보면서 힘들다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돈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일할 맛 난다, 애 볼 맛 난다 이러시잖아요. 아니 근데 옛날 세대 부모님들은 그 아이 육아 때문에 다른 사람 들여서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죠.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내가 맞벌이를 하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돈으로 네가 키우든가 내가 키워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우니까 자식 돈이니까. 그래서 사연 주신 분도 보니까 손주를 돈 받으면서 봐줄 생각이 없다. 그까짓 돈 줘도 안 받을 거다라며 손주 걱정으로 오로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하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보수로 도와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 중에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분들이 73%. 그러니까 가끔 돈 받는다는 분들이 14%. 보수 아예 안 받는다 이런 분들이 13%나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돈 한 푼 안 받고 애들을 봐준다 이거죠. 근데 그나마 대가를 받는 분들도 평균 61만 1,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민간 보육비랑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긴 해요. 아니 근데 아이들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무보수로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좀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건 꼭 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오랫동안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이 돈이 오가는 자체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 쪽에서는 아이를 봐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사랑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서비스를 뭔가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사람은 다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이 공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호의가 때로는 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해진 돈 안에서 받으면서 또 주면서 또 감사를 표현하고 주고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오랜 기간, 오랜 사업, 오랜 돌봄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그 육아하지 마라. 근데 그 육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 며느리하고의 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다음 솔루션은 며느리의 두려움을 읽어라. 이게 어머니 뭐 하고 싶으면 하시든가요? 이 얘기가 사실 거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역동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많은 엄마들이
맘카페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리원 혈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들어요. 근데 이게 육아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 정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아이를 키워본 선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야, 절대 맡기지 마.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져.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든지 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손상하고 싶지 않은 그 며느리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괘씸하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지금의 상태로 좋은 방식으로 유지하고 또 육아는 육아대로 진행할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요즘 엄마들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완벽을 꿈꿉니다. 네, 아이에도 완벽을 꿈꾸는데 그 완벽의 그림 안에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자녀의 엄마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자식, 곧 성인이 된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괜찮고 내 손주하고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이어진다면 이 그림을 존중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제 친구도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오셨대요. 아이 봐줄 겸 살림해줄 겸 해서 근데 그 기간에 정말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기저귀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육아의 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한 집에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가 들어와도 엄청 싸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사이관계를 좀 완만하게 하려고 일부러 육아 부탁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살해해 주신 분의 상황에서는 워낙에 또 이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런 건 모든 걸 내가 감수하면서도 아이를 돌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 네, 우리가 여기서 꼭 지키고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손주 사랑과 손주 육아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손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주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키우거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자식 사랑보다 손주 사랑이 더 크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보면 자식 사진이 없어도 손주 사진은 다 있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는 내 심장에는 2,000판, 3,000판 다 열어서 줍니다. 그러나 막상 육아가 시작되면 그 심장 바로 밑에 있는 위장이 움직이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말씀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손주는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아가 메인이 되고 그들의 결정이 첫 번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건강한 사랑을 위한 기본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 자식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사연 주신 분이 아들 며느리가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 눈치 좀 없으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진짜 환영받는 시어머니가 되려면 어머니 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환영받는 시어머니가 되려면 요거 좀 요런 것부터 도와줘라.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다수,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가족 행복에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규칙과 존중이라는 이 두 가지 그 잣대가 우리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한 거리를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 시어머니들 또 시아버님들 또 친정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장인 장모로 또 살아가잖아요. 첫 번째, 요청한 것에만 응하셔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뭔가를 더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굉장히 많은 해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요청한 것에 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과의 관계를 준수하는 데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윗사람이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해야 될 두 번째 준칙이 바로 뭔가?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공개 자랑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이런 걸 그렇게 잘해. 우리 애가 이런 거 이렇게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젊은 층이 받아들이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죠. 훨씬 더 기쁨이 커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물론
내가 부모이고 또 인생의 선배이긴 합니다만 센스 있는 선물을 가끔 아랫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사실 시어머니 또 장모님, 시아버지, 장인어른이 갖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 방식 그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저도 보면요. 그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들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 아이 돌봐주시는 분들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이 교육에 드는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 아끼지 근데 않지.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나는 뭐 애들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몸으로 그냥 애들을 도와주겠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들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확 얘기를 해버리면 서운하죠, 많이. 완전 좌절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여태까지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몸으로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두려움을 읽어라가 두 번째 솔루션이었고 세 번째가 원하는 육아 방식을 물어라. 여기 이제 한마디가 빠졌는데요. 차라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그들이 어떤 육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육아 방식 도움을 원하는지를 요청해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말 거두절미가 아니라 절미라는 건 나를 절교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속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그 옛날 유행했던 유행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OTL이라고 일명 좌절금지입니다. 왜냐 이들이 원하는 방식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들의 방식을 물어보면 요즘 M세대 엄마들, 요즘 M세대 아빠들은 정말 대답 잘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혹시 내가 도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작은 부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육아와 관련된 생각 관련해서 어머니 이 부분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고민해서 얘기를 전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는 편이 좋은 거예요. 굳이 싫다는데 들어가가지고 서로 관계가 어긋나는 것보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땡큐를 받는 게 손주 육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자 동시에 이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연애할 때 보면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밀고 당기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진짜 이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것만이 최고의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 잘 되라고 제가 희생을 안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이에요. 갈비가 있어도 애들아 갈비 뜯어라. 아니 나부터 뜯고 너희들은 그냥 삼겹살 먹어.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있어. 그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육아를 중심으로 갈 때는 이게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하고 첨예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가 있어도 아이 하나 두고 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방침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대가 다른 경우 이 아이에 대해서 서로의 방침이 같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할머니 85세 되셨어요. 근데 아들이 장가를 엄청 늦게 간 겁니다. 더군다나 막내 아들이 장가를 늦게 가면서 손주를 85세에 본 거예요. 너무 근데 이제 아이를 너무 만지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또 며느리가 이 직장을 나가니까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에 애를 보러 매일 가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며느리가 계속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오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아니 왜 내가 보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한테 오나? 나를 뭘로 하는 건가? 어머니가 굉장히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늙었나 보다 해서 어머니가 사실 그 상황에 혼자 고민하시다가 식음을 전폐를 하셨어요. 3일을 안 드신 겁니다. 85세에 그 3일을 안 드신다는 건 죽음이에요. 맞아.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며느리가 어머니 사실 이러이러합니다. 저래저래 합니다. 말씀드렸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확 그만두고 어머니 저 이제 여기 애 볼 거니까 오지 마세요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을 아들이 보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 사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간단합니다. 며느리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머니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아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한 요청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께 제가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 아이를 보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이라면 괜찮아요. 저는 매일 오는 게 싫었던 것 뿐입니다. 아, 진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주로 뭘 했는가? 상상을 한 거죠. 상대방은 이럴 것이다라고 대화를 해야지 상상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 다 주는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고통스럽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조절하고 관리하는 사랑은 네버엔딩이에요.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상하지 말 것, 대화할 것, 그리고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할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시부모님 댁으로 아이를 보내놓고 또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방송이 불규칙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둘째를 딱 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부모님 들어오십시오.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래 아이를 키우던 그 방식대로 처음에 하시길래 저 기저귀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천 기저귀 해야지 아이의 건강이 좋다. 맞아요. 일일이 빨 테니까 내가 빨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당신이 해보니까 힘드니까 다시 그러면 일회용 기저귀로 바꾸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어머님 그 세대 아이 키우던 방법하고 제가 하는 방법하고 또 요즘 공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집을 피우지 않았고 어머님도 요즘 그러냐 하고 어머니도 내려놓으시고 요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양보하니까 갈등이 굳이는 없긴 없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용돈을 드리다가도 조금 더 챙겨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챙기기보다는 제가 살짝 슬쩍 남편 몰래 드리는 거예요. 살짝 드리니까 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지? 그래, 맞아. 아니 우리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모르지? 그쵸. 몰라요. 맞아. 얘기를 해야 돼. 모르니까. 근데 역시 오늘 사례자분께는 이겁니까? 저는 첫 번째, 이 육아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항상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건 대화겠지만 이 육아는 저는 안 하시길 권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 상담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비바람 때문에 우산을 들어도 이리로 들이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전국적으로 비도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저는 우산보다 우비를 입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